꽃이고 동시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김성주 박사 그리고 이제 권미수 에디터 두 분이 또 이렇게 밖에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미치중을 하면서 역시 또 동영상을 지금 동시에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회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의 우리 홍명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통일부 또 동북아 역사대다 오랫동안 거기 하시면서 사실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또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실무적으로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홍명희 선생님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홍명희입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 한다니까 새로운 상황들인데 좋은 기회로 이건지 동시에 찍기 대통령 선거가 임하고 있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주제인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상품화되거나 혹은 정쟁의 골모가 돼가지고 잘 건전한 논의의 어떤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노이 이후에 남북관계도 참 애로가 많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도 참 깊어진 게 우리 현실 아닌가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괴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색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지점들을 보여주는 논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의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영원 경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와 더불어 이런 주제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들이 차기 정부에서 건설적으로 수용되고 또 정책적으로 잘 가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이 김진호 교수님이 많이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뭐 축복해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유튜브로 송출된다고 하니까 발표해 주실 분들은 이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의 이제 송성환 교수님, 한국연구원의 김영수정 박사님, 고려대 한국사학과의 정기환 교수님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고 토론회는 가천대의 이상숙 교수님,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의 나영훈 박사님 화상으로 그 다음에 하이시 교수님은 곧 오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듣고 또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0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발표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쓰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7분 쓰시면 적절히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발표하신 데 대한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답변 또 가능하면 위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성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으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송상원입니다. 북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상업화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드리실 수 있는 운동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15분밖에 저한테 시간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흔히 말하는 언어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언어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도 요즘에 워낙에 많고 하는 연구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 해가지고는 제가 너무 경쟁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흔히 말하는 틈새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해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주로 진행하는 연구가 이제 언어 빅데이터들 중에서 좀 특수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좀
크게 두 꼭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북한 빅데이터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료 빅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로 북한하고 의료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그런데요. 이 양쪽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특성의 데이터가 굉장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공통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말이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어지만 한국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시면은 의사가 한국어로 뭐라고 적어주겠지만 그거를 읽어봐도 그건 한국어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북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데이터도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한글로 적혀 있고 한국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이게 한국어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 데이터에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노동신문을 글을 읽고서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으로는. 하지만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이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이제 흔히 말하는 특성어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한국어지만 한국어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 아주 독립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북한 빅데이터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의료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학제간 융합 연구가 되어야 하는 꼭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결과를 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제가 박사학위가 끝날 때쯤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여기 보시는 컴퓨테이셔널 소셜 링귀스틱스라는 것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말도 당연히 그렇지만 미국 영어도 변화를 하겠죠. 미국 영어도 변화를 하는데 사회가 워낙에 빨라지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을 가지고서는 미국 영어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미국 영어의 발전의 양상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 궤적을 추적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한 10년 전부터 제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은 요거였는데요. 뭐 저기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고려산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말들이 옛날에 몽골군이 일본을 뭐 침략하기 위해서 말을 갖고 왔다가 뭐 두고 갔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0년 전쯤인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말하고 지금 몽골에 있는 말이 원래 뿌리가 같으니 이 양쪽을 DNA를 한번 분석해서 연산을 해보자. 그래서 얼마만큼 지난 1000년간 동일한 뿌리에서 분기되어 나갔는지를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연구가 10년 전쯤에 시작이 됐고요. 최근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영어의 변화를 추적하는 그것과 이 연구를 보면서 내가 요런 형태 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동일한 뿌리이지만 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그 이후로 다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제가 이 북한 빅데이터를 처음에 관심 갖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가 아는 북한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노동신문이었기 때문에 노동신문부터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좀 제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자면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노동신문을 입수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노동신문을 제가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자문을 물어봤던 분이
여러분 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의말 큰 사전 하시는 한용원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용원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한용원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해 준 게 바로 이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 가봐라라는 거였어요.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 아는 분도 없고 이제 갔다가 이제 운전 박대당을 보고 왔고 그래가지고 못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몇 년간을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될 거야라고 구상만 가지고 노동신문 실제 데이터를 얻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었는데 지금 이게 보시는 건 요즘 흔히 말하는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노동신문을 얻은 다음에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시각화를 만들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데이터만 얻으면 한 달 안에 뭐 굉장히 금방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 얻은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국어지만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분석하는 처리 절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친 것이 흔히 말하는 데이터에서 중요한 어떤 분집을 이루는 데이터에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주제부를 표시를 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A와 B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백두혈통 클러스터. 노동신문의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그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쪽에서 보이는 것이 흔히 말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이 찬양, 고무 찬양을 하기 위한 그 내용.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 그러니까 보시면은 박근혜, 괴뢰, 패당, 도발, 책동 이런 정도네. 그래서 이 말은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중요한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에 대한 찬양, 또 다른 것은 남조선에 대한 비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C와 D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도 하고 심지어 학교 가서 발표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한국사학과 정우섭 교수님께서 쓱 보시더니 C와 D도 클러스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C와 D도. 왜냐하면 이 C가 흔히 말하는 정치 클러스터가 되고요. D가 흔히 말하는 경제 클러스터가 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거를 봤지만 저는 북한 데이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클러스터 형성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뭔지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그럼 1년씩 걸렸냐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 노동신문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쭉 모아놓은 데이터, 2003년 1월 1일인데 이게 2003년 1월 1일 노동신문의 첫 문장 이겁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장을 그냥 처리를 하면 이게 우리식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기가 이거를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줘야 되고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흔히 말하는 태깅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북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종력적인 이런 말, 강성국가 이런 말이 우리식 처리기에 사전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강성국가 이거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재편하고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이 제가 처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이상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그래도 뭐라도 좀 결과물을 내야겠다 싶어서 한 거는 뭐냐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까 앞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남북 관계가 극악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죠. 2016, 2017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해빙 국면으로 봤었던 2018, 2019년. 이 4년을 앞에 2년 뒤에 2년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노동신문 가지고 이걸 해봤을 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보시면은 요거는 앞에
그 남북 간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2년의 결과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클러스터가 딱 형성해져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김정은 경일 클러스터, 쪽에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18, 2019로 넘어가면 이쪽에 김정은 경일 클러스터는 더 보강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노동신문 데이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는 빵 하고 데이터 안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요것이 이제 양쪽 간의 2년을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 명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문재인, 김정은은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간에 뭐 공통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박근혜는 저쪽으로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오희 목록에서 봤을 때 박근혜랑 여기서 유사하다는 얘기는 박근혜랑 관련성을 많이 가지는 노동신문 안에서 어휘가 뭐냐, 그 다음에 문재인과 관련성을 많이 가지는 어휘가 뭐냐라는 건데요. 여기 뭐 당연하게도 도널드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인 어휘는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어휘가 없고 그리고 뭐 도널드 뭐 등등 그다음에 심지어 리설주하고도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설주하고도 좀 같이 많이 만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점인데요. 여기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료. 이게 뭔지 제가 이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상 북한 데이터 실제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거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접근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는 나오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2018년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는 그 시기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국가 국가 원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이제 포착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신문을 포착을 분석을 해봤으면 우리가 보는 북한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신문, 그다음에 우리 연구 논문 이런 것 안에서 북한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이런 거를 실제 북한 관련된 키워드를 지난 20년 정도치를 한국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문 북한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전수로 모아서요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2010년이고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1년 동안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은 또 어떤 이미지였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조선일보 뭐 한겨레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기 정태현 선생님께서 한국의 이거를 진보와 보수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해도 조선일보를 보수, 한겨레를 진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양쪽이 좀 대별되는 입장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날짜별로 쭉 모은 거거든요. 날짜별로. 그러니까 날짜마다 조선일보하고 한겨레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년간의 전부 날짜를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한겨레가 가장 지금 빨간 선이 한겨레인데요. 한겨레가 가장 특징적인데 한겨레는 이 등락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선일보보다도 더 부정적이고요. 특히 이런 날 같은 날, 아마 이게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지수가 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상대를 프레이징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날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난 10년간 변화의 등락폭이 시기에 따라서 크다.
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나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등락의 폭은 거의 없고 꾸준히 나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좀 또 하나 발견한 것의 특징이었습니다. 요 다음 단계로는 사실 지금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거는 이 내용하고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조선을 비교하려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막히는 것이 많아서 거기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북한 연구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 북한 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부터였고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작년도까지 나온 논문을 전수로 모아서 그 북한에 대해서 연구한 동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연구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북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까지 라는 장점은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맨 땅에 막 고생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준비된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어를 이제 처리하는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 기법 같은 것들은 거의 익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하면서 관련된 기초 자료 같은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분별로 북한에 대해서 도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난점은 참 많은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의 보안 문제죠. 이게 보안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의 입력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노동신문을 할 때 처음에 정말 무식하게 생각한 게 노동신문을 그냥 그 학생 써가지고 입력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한글 타이핑 한 600타, 700타 치는 친구들을 구했는데 600타에서 700타 치는 친구들이 노동신문을 입력하면 노동신문 입력하면 170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생경하니까 이 본인이 치는 타이핑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하다가 이 방식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형적인 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인력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연구 협력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이제 제목 중심의 분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경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제가 관련된 내용 어디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경제 연구를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연구,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 연구가 북한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된 학술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기 한국은행 쪽에서 나온 연구인데 북한의 경제연구라고 하는 그 학술지의 제목만 분석을 해서 북한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라고 하는 걸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까지는 못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지 정보, 목차 정보만이라도 DB화하면 아주 기본적인 결과는 그래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찾아냈고요. 두 번째는 너무 크게는 하지 말고 특정 주제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춘향전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당자전이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60, 70년대의 춘향의 모습하고 2000년대 춘향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북한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남한에서의 60,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춘향이 북한에서 60, 70년대의 춘향이와 2000년대의 춘향이 이거를 정량적으로 좀 분석하는 결과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번역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60,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번역을 더 잘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논문과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러시아 철학에서 사용된 어떠한 용어를
우리말로 그냥 대충 번역해서 쓴 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고조는 아마 아까 뭐더 베스트 프라이드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였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북한의 현재의 어떤 개념사라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아마 관여를 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북한의 어떤 이 현재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 번역물의 관점에서 파악해서 그 개념 오비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역으로 쫓아가는 역으로 궤적을 쫓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그 적대적인 언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가능성을 찾고 좋은 길을 가는 어떤 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홍상원 선생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방법론을 홍상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딥러닝이나 그다음에 뭐 코스 연구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인 북한 문학 연구자인데요. 제가 현대시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북한 문학 공부하고 있고 또 남북한 비교 문학 통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북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손상원 선생님 연구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한국 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그 남북한 현대시에 나타난 통일 담는 비교 연구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일 주제를 담은 시, 남북한의 시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 비교하는 방법론이 코퍼스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시 텍스트를 다 모아서 입력하고 선생님이 하신 방법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력하고 전처리하고 형태소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는 R을 활용해서 그 빈도나 그다음에 뭐 키워드나 아니면 공기어들을 이제 추출하고 이제 의미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상원 선생님께서 북한 텍스트 구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한테도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문학이기 때문에 공개된 걸 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구하고 접근하는 것부터 힘들고요. 그다음에 접근한 거를 디디 입력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아까 그 타자 잘 치는 학생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그 달라진 어휘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텍스트가 시니까 노동신문이나 뭐 이런 거와 달리 이질적인 언어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신 일람표를 저도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차이가 언어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남한의 조선일보, 그다음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뭐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신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고요. 그 연구 방법과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는 워드 인베딩, 그다음에 워드 벡터 같은 문학 연구자한테 굉장히 생소한 방법론이 쓰이고 있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발표 자료 중에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 형성된 그 평화 국면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정량적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연구 동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고 그 결과가 이제 시각화된 거에서 아까 클러스터 보여주신 것처럼 유사 어휘로 묶인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 군지 클러스터가 그 어휘의 의미의 유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기어처럼 그 하나의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주변 단어들 함께 출연하는 주변 단어들을 기준으로 그 유사성을 그 분석하신 건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그 서로 가까이 같이 몰려다녀서 관련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의미가 비슷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 관련성, 유사 어휘를 이제 설정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모르니까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이 어휘 분석 과정이 코퍼스 분석 과정하고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의 어떤 물리적 근거리와 같은 의미로 코퍼스 분석 공기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공기어와는 또 다른 딥러닝, 머신러닝의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량적 연구과제의 뭐 문제이기 있겠지만요. 이렇게 수치화되고 시각화된 결과가 의미 분석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정량적 결과가 좀 더 세분화되고 깊이 있게 이제 의미 분석이 될 거라는 것은 뭐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PPT에 뭐 슬라이드 한두 장으로 나온 그 그래프 그 하나 만드는데 사실 1년 걸리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너무 빨리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력이 훨씬 더 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의미 분석을 할 때 긍정, 부정,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중층적 의미도까지 이 통계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통계가 그것을 그 의미를 중층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려면 연구자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좀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표 말미에서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이나 번역물 같은 것에 다음 연구 주제로 이제 확장하실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퍼스 연구를 통해서 저자 판별 텍스트 같은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자가 없는 텍스트가 나타났는데 그 코퍼스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누구 거냐, 이광수 거냐, 뭐 최만식 거냐, 뭐 임성석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문학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저자 판별을 하거나 시기나 이제 시대별로 어떤 그 주제적 변화를 살펴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백서 시는 분단 전에는 남한에서 좋은 시를 발표했고 저희 분단 후에는 북한에서 발표했는데 그 그러니까 분단 전후의 시를 보면 전혀 딴 사람이 쓴 두 명의 백석이 쓴 것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다른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연관성을 이제 하는 걸 찾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학 작품에 적용된 방법론은 아마 지금 그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이게 또 코퍼스 연구에 어떠한 또 도움과 변화가 있을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나 그 남한의 언론 매체에 관한 텍스트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물결 20일이나 뭐 쇄신기획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텍스트는 직접 구해서 입력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시간은 없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분석 공기어 정도 분야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분석 공기어보다는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좀 다룬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기술적인 걸로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사도와 공기성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이게 참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이게 아까 항상 북한 이거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결과를 딱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제 입장에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야 논의점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논의점을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중층적 의미 구조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해서 진짜 잘 아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융합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번역도 말씀을 저작품이가 이런 거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못 집어넣었는데 지금 제가 다음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세기와 더불어거든요. 김일성 회고. 네. 그래서 그 김일성 그 세기와 더불어를 하나의 어떤 회고 문학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뭐 저작 판별. 실제로 이게 김일성의 쓴 글이 맞냐?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다른 어느 북한에서는 어떤 내용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려는 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명수정 국장님께서 기후변화와 남북한 경제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발표 주제는 저는 이제 처음에 기후변화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남북한 공조라는 이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간에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한 이제 남북협력연구나 이런 발표 같은 걸 할 때 주로 이제 북한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주로 이제 북한이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취약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런 좀 약간 지원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이제 공조, 특히 오늘 주제에서 이제 평화 체제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좀 발표 자료를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일종의 이제 환경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은 남과북이 같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라는 감이 딱 오실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 기후변화라는 이 이슈가 국제사회의 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이제 발표 전체 이제 구성을 기후변화에 대한 분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